캐트린 댄스는 등을 의자에 붙이고 앉아 고개를 저었다. 호르몬이 넘쳐나는군요. 그녀가 존 블링에게 말했다. 댄스는 블로그 포스터들의 포악함이 마음에 걸렸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댓글이 어린 학생들에 의해 작성됐다는 사실이 거슬렸다. 볼링이 스크롤의 최초 포스트로 돌아갔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칠턴은 교통사고에 대한 단순한 관찰 내용을 올려두었을 뿐입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과연 도로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거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그 포스터에 관한 댓글들을 한번 보세요. 칠턴이 던져놓은 화두, 즉 고속도로 안전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내놓는가 싶더니 이내 정부 재정과 사고를 낸 학생에 대한 얘기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학생이 잘못한 건 없는데도 말입니다. 동료가 읽으면서 글쓴이들을 점점 난폭해져 가요. 그리고 결국엔 블로그 전체가 떠들썩한 싸움판이 되죠. 그러니까 전화기 게임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거칠수록 전달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내가 들었는데, 그걸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그러는데. 댄스가 다시 블로그를 훑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더군요. 칠턴은 누구의 의견에도 반박하지 않아요. 피스크 목사와 임신 중절 반대파에 대한 포스트를 보세요. 칠턴에게 댓글. 크림손이 크리스트 작성. 사무엘 피스크 목사님 마음속에 선량함을 헤아리지 못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의 일에만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사람들을 동요시켜 자기 배만 불려왔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의 입장을 오해하는 당신은 참으로 딱하고 한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볼링이 그녀에게 말했다. 진지한 블로거들은 이런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칠턴이 조리정연한 댓글을 올린다 해도 글쓴이들 간의 상호 공격은 결국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댓글들은 주제의 본질이 아닌 상호 공격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될 거고요. 바로 그게 블로그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다투지 못할 거예요. 블로그에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토록 격한 싸움이 며칠, 길게는 몇 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댄스는 댓글들을 유심히 살폈다. 가해 운전자는 학생이었군요. 그녀는 태미 포스터와의 인터뷰를 떠올렸다. 칠턴이 운전자의 이름과 학교 이름을 삭제해놨지만 보나마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일 거예요. 태미가 다니는 학교죠. 볼링이 모니터를 톡톡 두드렸다. 태미의 댓글도 있죠. 가장 먼저 운전한 남학생에 대한 의견을 올린 사람이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들게 된 거고요. 어쩌면 그 댓글을 인터뷰 중 태미가 살짝 드러내 보인 죄책감의 근원이었는지도 몰랐다. 만약 운전한 남학생이 범인이라면 태미는 부분적으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댄스와 온일이 짐작한 대로 태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니까. 만약 소년이 또 다른 누군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다면 태미는 그에 따른 책임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그제야 댄스는 태미가 자신을 납치한 범인이 차에 자전거를 싣고 다니지 않았다고 진술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래야 경찰이 훨씬 어린 용의자를 찾아보기 시작할 테니까. 태미는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문제의 학생 신원을 끝까지 숨기려 했던 것이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네요. 댄스가 턱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혹시 쓰레기 소년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몇 년 전 교토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일본에서 말입니다. 10대 소년이 패스트푸드 포장지와 음료수 컵을 공원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는데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해 친구들에게 전송했습니다. 그 동영상은 순식간에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업로드됐고요. 사이버 자경단이 그를 찾아내 인터넷에 이름과 주소를 뿌렸습니다. 그 정보는 수천 개 블로그에 올려졌죠. 마녀사냥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은 그의 집으로 찾아가 마당에 쓰레기를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그 일로 그는 자살 직전까지 내몰렸어요.
일본은 특히 명예를 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볼링의 음주와 몸짓 언어는 분노를 가득 담고 있었다. 비평가들은 그냥 말과 사진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은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먹만큼이나 심한 타격을 줄 수 있죠. 게다가 상처도 훨씬 오래 남습니다. 댓글에 쓰인 용어 중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네요. 댄스가 말했다. 아, 블로그와 전자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선 일부러 철자를 틀리거나 줄여 쓰거나 신조어로 만드는 게 유행입니다. 소스를 소스로, 무어를 무어로. 그럼 포드는요? 아, 그건 정중한 고별사입니다. 나가 되져버려. 버크 오프 앤 다이라는 뜻이죠. 대문자로 쓴 건 외친다는 의미입니다. 포드, F-O-A-D, 버크 오브 앤드 다이. 그럼 PHR33K는요? 그건 변태, 프리크의 리스프리크입니다. 리스프리크? 리스피크? 아유씨. 지난 몇 년간 10대들이 만들어낸 인터넷 속어를 의미합니다. 키보드로 입력한 텍스트에서만 볼 수 있죠. 글자 대신 숫자와 부호를 끼워 넣어 만든 단어들입니다. 철자의 변화를 준 거죠. 리스피크는 최고, 가장 우아하다는 의미의 엘리트로부터 파생됐어요.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이해하기조차 힘들지만 이걸 통달한 사람들끼리는 일반 영어만큼이나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왜 이런 신조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게 말이야. 왜 그러니? 창의적이고 비인습적이니까요. 게다가 쿨하게까지 하고. 아, 참고로 그들은 쿨을 KEWL이라고 씁니다. 철자법과 문법이 엉망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글쓴이들을 무지한 사람들로 몰아가선 안 되죠. 이젠 이게 관습이 돼버렸으니까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독자들만 이해한다면 글쓴이들은 마음껏 부주의해도 되죠. 그 남학생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CHP에 연락해 칠턴이 언급한 사고에 대해 물어봐야겠어요. 그 정도는 제가 찾아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 세상은 방대하지만 동시에 아주 좁은 공간이죠. 태미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찾아놨습니다. 태미는 아우어월드라는 곳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보다 큰 사이트죠. 회원수가 무려 1억 3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어떤 나라들의 인구보다 많은 수죠. 볼링이 눈을 가늘게 뜬 채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됐습니다. 태미의 계정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상호 참조만 조금 해주면... 자, 찾았습니다. 벌써요? 네, 그 학생 이름은 트래비스 브리검입니다. 요원님이 옳았어요. 그 아이는 몬터레이에 있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올 가을에 졸업반으로 올라가는 거고 주소는 퍼시픽 그로브로 돼 있군요. 댄스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 사고와 관련된 아워월드 포스트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파티를 나와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사고를 낸 모양입니다. 그 사고로 두 소녀가 숨졌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이번에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그 소녀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요.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비가 온 직후라 사고 당시 도로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 그 사고 기억나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희생된 교통사고 소식을 잊지 못한다. 댄스는 몇 년 전의 악몽을 떠올렸다. 고속도로 순찰대 대원이 집에서 쉬고 있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와 FBI 요원 빌 스웬슨의 아내가 맞는지 물었다. 그걸 왜 물으시죠? 그녀는 되물었다. 죄송합니다, 댄스 요원님. 사고가 있었습니다. 댄스는 끔찍한 악몽을 애써 지우며 말했다. 무죄라는 게 확인됐지만 여전히 비난받고 있는 거군요. 하지만 무죄는 따분합니다. 무죄에 대해 글을 올리는 것도 재미가 없고요. 볼링이 냉담하게 말했다. 그가 블로그를 가리켰다. 요원님께서 보고 계신 건 복수의 천사들입니다. 그게 뭐죠? 사이버 폭력의 한 범주예요.
복수의 천사들은 자경단입니다. 그들은 트래비스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사고를 내고도 체포되지 않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않아요. 또 다른 범주로는 힘의 갈망이 있어요. 학교에서 늘 볼 수 있는 집단 괴롭힘이 좋은 예죠. 그들은 지배권 장악을 위해 힘없는 상대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심술녀들, 그들이 상대를 괴롭히는 이유는 단순히 못된 성질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짓궂은 괴롭힘은 활력소나 다름없어요. 따분함을 걷어내기 위한 수단인 셈이죠. 사디즘과도 다르지 않아요. 볼링의 음성에서 분노가 묻어나왔다. 집단 괴롭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된 게 나날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이들 중 35%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온라인에서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대부분 여러 번에 걸쳐 괴롭힘을 받았다고 하고요. 입을 닫은 볼링의 눈이 가늘어졌다. 왜 그러시죠? 당연히 있어야 할 게 보이지 않는군요. 흥미롭습니다. 뭔데요? 블로그엔 트래비스의 반박글이 없어요.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화를 낼 법도 한데 말이죠. 이 블로그에 대해 모르는 게 아닐까요? 볼링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 절 믿으세요. 7턴 스레드에 첫 번째 포스트가 오른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걸 알았을 겁니다. 댓글을 올리지 않고 있는 게 왜 흥미롭다고 하시는 거죠? 사이버 폭력의 가장 지속적인 범주는 얼간이들의 복수입니다. 보복자들의 피해자들,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 중 반격에 나선 이들을 말하죠. 어린 나이에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하면 깊은 사회적 낙인이 남습니다. 무나마나 소녀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도 크게 입었을 거고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 분노는 어떻게든 분출되겠죠. 이해가 돼요? 댄스는 알 것 같았다. 트래비스가 태미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군요. 온라인에서 비난자들에게 보복하지 못했다면 현실에서라도 보복하려 했을 거예요. 볼링은 불안감에 찬 눈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아리엘, 벨라켈리, 섹시걸, 레전드, 아치에너미. 이들 모두 트래비스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들 또한 소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가 태미를 공격한 범인이 맞는다면.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는 건 힘들잖아요? 라우터와 서버를 해킹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죠. 익명 아이디로 글을 올린 이들은 더 찾기 힘들고요. 하지만 제가 소년의 신원을 알아냈듯 의외로 쉽게 찾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나 학급 주소록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아워월드,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도 방법이 보일 거예요. 물론 모두가 사랑하는 구글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때 두 사람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조나단 볼링이 그녀 너머를 쳐다보았다. 마이크 오닐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를 본 댄스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교수는 일어났다. 댄스가 서로를 소개해 두 남자는 악수했다. 볼링이 말했다. 덕분에 처음으로 수사관 노릇을 해봤습니다. 못할 짓이죠? 오닐이 미소를 흘리며 말했다. 그들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댄스는 두 보안관에게 두 사람이 밝혀낸 사실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녀는 태미가 블로그에서 사고를 낸 고등학생을 비난하다가 보복을 당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보름쯤 전에 일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아니야? 카멜에서 남쪽으로 8km쯤 떨어진 지점 말이야. 맞아요. 그 학생의 이름은 트래비스 브리검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피해자도 그 학교 학생입니다. 볼링이 설명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요주의 인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오닐이 댄스를 돌아보았다. 추가 범행의 가능성도 높고? 네, 사이버 폭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고요. 오닐이 두 발을 탁자에 올리고 앉은 채 몸을 젖혔다. 2년 전, 댄스는 언젠가 그가 뒤로 넘어갈 거라는데 $10를 걸었다.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아직 돈을 챙기지 못했다. 그가 댄스에게 물었다. 목격자는? TJ가 첫 번째 십자가가 발견된 고속도로 인근의 감시 카메라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보고는 올라오지 않았다. 태미가 납치된 클럽 주변을 살피고 있는 레이 또한 아직 소식이 없었다. 오닐은 물질 증거 분석 결과도 실망스럽다고 했다. 한 가닥 희망은 있어. 현장 감식반이 십자가에서 회색 섬유 조직을 찾아냈더군. 면이래. 오닐은 셀리나스의 연구소에서 그것과 일치하는 섬유 조직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카펫이나 가구가 아니라 옷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게 전부인가요? 지문이나 타이어 자국도 없고요? 오닐이 어깨를 으쓱했다. 둘 중 하나야. 범인이 굉장히 똑똑한 놈이거나 굉장히 운이 좋은 놈이거나. 댄스는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가 영장과 각종 기록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훑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늘게 뜬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검색된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트래비스 앨런 브리검 17세 운전면허증 주소는 핸더슨가 48번지. 흥미롭군요. 전과가 있어요. 아, 미안해요. 잘못 봤어요. 트래비스가 아니라 사무엘 브리검이네요. 주소는 같고요. 나이는 15세로 나오는군요. 소년원 기록이에요. 훔쳐보기로 2번, 가벼운 폭행으로 1번 체포됐다고 하네요. 전부 정신과 치료를 조건으로 치하됐고요. 남동생인 듯 하네요. 트래비스는 전과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댄스는 교통국에 등록된 트래비스의 사진을 끄집어냈다. 검은 머리, 간격 좁은 눈, 짙은 눈썹,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는 굳은 표정이었다. 오닐이 말했다. 사고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어. 댄스는 지역 고속도로 순찰대로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브로드스키 경사와 연결이 됐다. 그녀는 스피커폰으로 돌리고 사고에 대해 질문했다. 브로드스키는 법정에 서 있기라도 한 듯 또박또박 답변해 주었다. 그의 사무적인 태도에서는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6월 9일 토요일 자정 직전이었습니다. 청소년 4명, 여자 3, 남자 1가 일본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카멜 하이랜드에서 남쪽으로 5k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카라파타 스테이트 비치 보호구역 인근이죠. 운전은 남자애가 하고 있었어요. 차는 신형 닛산 알티마였습니다. 사고 당시 시속 7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 애는 커브길에서 차를 제어하지 못했고 결국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됐죠. 뒷좌석에 타고 있던 2 여자아이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아이들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애는 뇌진탕을 당했고요. 그 여자아이는 며칠 입원 치료를 받았죠. 운전자는 조사 후 풀려났습니다. 트래비스는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댄스가 물었다. 그냥 제어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침 비도 왔고요. 도로면은 젖은 상태였어요. 트래비스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그들 중 한 여학생의 차였는데 타이어 상태가 정상이 아니더군요. 정상이 아니었다더군요. 트래비스는 과속하지도 않았고 알코올과 규제 약물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살아남은 여학생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고요. 브로드스키의 음성이 살짝 방어적으로 변했다. 저희는 타당한 이유로 트래비스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브로드스키도 블로그를 본 모양이군. 댄스는 생각했다. 수사를 재개하실 겁니까? 브로드스키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요. 우리 월요일 밤에 발생한 여학생 습격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여학생이 트렁크에 갇힌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사건 말씀이군요. 요원님께서 트래비스 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그게 사실이라 해도 전혀 놀랍지 않아요. 어째서죠? 가끔 찾아드는 직감이랄까요? 트래비스는 위험한 친구입니다. 컬럼바인 학생들과 비슷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끔찍한 1999년 살인 파티 킬러들의 얼굴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블러드스키가 덧붙였다. 트래비스는 그들의 팬이었습니다. 컬럼바인 킬러들 말입니다. 학교 사물함에 그들의 사진을 붙여두기까지 했답니다. 직접 수사를 해서 밝혀낸 사실일까?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일까? 댄스는 이 얘기가 언급된 도로변 십자가 스레드의 댓글을 떠올렸다. 트래비스가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졌습니까? 신문을 했을 때 말입니다. 오닐이 브로드스키에게 물었다. 네, 혹시 몰라 신문 내내 수갑을 지녔을 정도입니다. 덩치도 산만했고요. 트래비스는 후드 차림으로 앉아 섬뜩한 눈으로 날 노려봤어요. 소름이 돋더군요. 태미도 댄스에게 습격자가 후드 차림이었다고 했었다. 댄스는 순찰대 대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다음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볼링을 돌아보았다. 트래비스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나요? 포스트들을 다 보셨는데.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 주장대로 트래비스가 게임 매니아가 맞다면 그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게임들이 트래비스를 폭력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입니까? 얼마 전에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유사한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닐이 말했다. 하지만 볼링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미디어가 좋아하는 주제일 뿐입니다. 만약 트래비스가 비교적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다면 게임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오랫동안 게임에 노출된 아이들 중 일부는 폭력에 무뎌지기도 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시각적 폭력에 노출되는 건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폭력에 둔감하다고 해서 전부 위험해지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건 영화나 텔레비전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경로 때문입니다. 게임이 트래비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지 모른다고 말씀드린 건 전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청소년들에게 뚜렷한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가상세계와 현실의 차이가 모호해져 버린 거죠. 가상세계? 에드워드 카스트로노바의 책에 나온 표현입니다. 가상세계는 온라인 게임과 세컨드 라이프 같은 대체현실 웹사이트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나 PDA 같은 디지털 장치를 통해 입장할 수 있는 판타지 세계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상세대와 현실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가족과 저녁을 먹거나 소프트볼을 하거나 가상세계에서 로그아웃하고 컴퓨터를 끈 다음 데이트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 20대, 나아가 30대 초반까지도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가상세계가 점점 현실처럼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20%가 현실을 그저 먹고 자는 곳으로만 여겼다고 합니다. 가상세계가 자신들의 진정한 거주지라고 믿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뜻이죠. 와우. 그 설명에 댄스가 흠칫 놀랐다. 그녀의 순진한 반응을 보고 볼링이 미소를 지었다.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일주일에 30시간 이상씩 가상세계에 빠져 지냅니다. 그 2배가 넘는 시간을 가상세계에서 보내는 일들도 적지 않고요. 습관처럼 가상세계를 드나드는 사람은 수억 명이고 하루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수천만 명이나 됩니다. 전 지금 팩맨이나 퐁 같은 게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상세계의 리얼리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해요. 아바타 캐릭터를 통해 현실만큼이나 복잡한 세상을 사는 거죠. 아동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바타를 창조하는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 육아기술을 끄집어내서 자신들만의 캐릭터를 만들어갑니다. 경제학자들도 게임을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줄 알아야 최소한 굶어 죽진 않을 게 아닙니까? 대부분의 게임에선 돈을 벌 수 있어요. 게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죠. 하지만 이베이 같은 곳에선 달러나 파운드, 유로로 그런 게임 머니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게임 섹션에 가보시면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술 지팡이, 무기, 의상, 집, 아바타 등 가상 아이템들이 거래되죠.
얼마 전 일본에선 몇몇 게이머가 자신들의 가상세계 속 집에서 가상 아이템을 훔쳐간 해커들을 고소했어요. 결국 승소했죠. 볼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댄스는 번뜩이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의 음성에서는 의욕이 묻어났다. 가상세계와 현실의 모호한 경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입니다. 게임 디자이너들이 디버퍼로 질병을 만들어 놓았어요. 디버퍼는 캐릭터의 건강이나 기운을 감소시키는 조건입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선 오염된 피라고 불리죠. 그게 강한 캐릭터들을 약하게 만들고 약한 캐릭터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무도 이유를 모르지만 그 질병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고 스스로 널리 퍼져나가기까지 했어요. 가장 전염병인 셈이죠. 디자이너들은 공황에 빠졌어요. 감염된 캐릭터들이 죽거나 전염병에 적응하기 전까지 재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애틀란타의 질병관리본부도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곧바로 팀을 만들어 문제의 바이러스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현실 속 역학 모델로 삼기까지 했어요. 볼링이 등을 의자에 붙였다. 가상세계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자면 몇 시간만으론 부족해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하지만 트래비스가 폭력에 둔감해졌든 아니든 우리가 짚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가 가상세계와 현실 중 어디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입니다. 만약 가상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트래비스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규칙을 적용해서 살고 있다고 봐야 해요. 물론 우린 그 규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복수, 자신에게 굴욕감을 준 이들에 대한 보복. 그 규칙은 이걸 허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규칙이 이걸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피해망상적 정신분열증 환자가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피해자가 세상에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환자는 그게 범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오히려 피해자를 죽이는 일이 영웅적인 행위라고 믿죠. 트래비스?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명심하세요. 어쩌면 트래비스는 자신을 비난한 테미 포스터에 대한 공격을 파리 죽이는 것만큼이나 하찮하게 여겼는지도 몰라요. 댄스는 잠시 생각에 골똘히 잠겼다가 온이를 돌아보았다.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용의자의 첫 신문시기를 결정하는 일은 항상 까다로웠다. 트래비스는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지금 접근하면 방심하고 있던 그가 당황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을 수도 있었다. 잘하면 자백을 받아낼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일찍 밀어붙였다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순간 댄스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테미 포스터의 눈. 보복이 두려워 잔뜩 겁을 먹은 모습. 범인이 또 다른 일을 표적으로 삼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눈빛. 댄스는 서두르기로 했다. 빨리 가서 만나보는 게 좋겠어요.